이어서 정치권 이슈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요즘에 선거 참패 이후에 이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이냐 아니면 후퇴냐 이걸 두고 말이 많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9억 원에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실 겁니까? 네, 의원님 그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거라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시장에 또 잘못된 시그널로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액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여 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예. 모든 국민에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해요.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예. 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예.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자,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지금 영상들을 보셨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과연 정말 민주당이 이 기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가장 핵심은 종부세지 않습니까? 종부세 대상을 좀 더 완화시키겠다. 기준을 상향해서 가능할 걸로 보세요, 민주당이요? 참 이게 정당도요,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이게 참 기존에 자기가 가던 길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이제 4.15 총선 이후에 민주당 내의 어떤 당의 색깔 자체가 거의 한 색깔로 돼버렸어요. 즉 네네. 예전에는 뭐 주류 비주로 7대3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됐지만 지금 거의 뭐 친문 위주로 주로 됐지 않습니까? 또 사고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기존에 자기들이 주장하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바꾸기 위한 이런 동력 자체가 굉장히 상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금이라는 게요. 역대 어느 역사를 보면 대부분 정권이 무너진 게 세금 때문에 무너진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뭐냐면 자, 세금은 소수한테 하는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관없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그냥 계속 가야 된다라는 지금 그 상당히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네. 즉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게 좀 편가르기로 즉 1대 99라든지 뭐 10대 예, 예. 90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상황에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고 있는 그런데 거죠.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세금이라는 거에 물론 이제 상위 돈 많은 분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지만 실제 이 영향 자체는 보면 거의 전 국민한테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 같은 경우도 제가 전세를 들어 살면 예. 그 전세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물면 그럼 본인의 수익에 다 내겠습니까? 전가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입자도 부담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현상들이 보면 결국 하나를 올리게 되면 그 한 사람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그 주요한 의원들을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게 소수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관념을 깨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점점 더 관성이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뭘 잘못했는데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가야 돼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일부 안에서 팽팽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들은 아니다. 지금 민심이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지역구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보면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나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나 보면 저는 이 기존에 가겠다는 관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기조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저는 성급한 기조 변화가 오히려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까지 다 놓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충우돌이 오히려 정책의 폭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은요 좌충우돌로 보이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
지금 여권이 굉장히 혼돈돼 있다. 정신 예. 못 차리고 있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로 그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원칙을 맞다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평 과세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소득이 없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장기실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납부를 갖다가 매각 때까지 유예해주는 예. 이런 방안들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즉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이 발생하고 수익이 올라가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다만 네. 그것을 현실적으로 낼 수 있게 지킬 예.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고안해내는 게 지금 저는 말씀하신 게 이제 이른바 과세 이연제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인가요? 그런 그러니까 유연한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때 그런 유연한 적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네. 저는 정부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그런 묘안들을 갖다가 같이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환에서 뭐 적어도 1주택자는 좀 규제를 완화해 주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나오고 그게 1주택자 또는 이제 실거주자.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이라도 실거주자는 예.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런 폭을 갖다가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는 하되 다만 그 돈이 마련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각 때까지 유예해 주는 매각할 때는 돈이 생기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유연한 접근은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로 시끄러운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대정부 질문을 일일이 사전에 내용을 체크를 하고 의견을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정당했다. 이게 제 공식 입장입니다. 과거의 관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역시 때가 되면 탄핵이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발언하신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선거가 끝나고 선거에서 이긴 후에 국민의힘에서 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아직 좀 성급하다. 아니면은 뭐 탄핵에는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 또한 저는 관성이라고 봐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네. 관성들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총선에 이제 이겨놓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 곡간이 든든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네. 결국 다시금 우리가 미래통합당으로 가야 된다는 또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친박이나 친이나 이런 이제 어떤 개파 정치에 있었던 분들이 다시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보시면 사면을 국민의힘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대통령이 할 문제예요. 예. 오히려 대통령이 정책 부담이 더 큰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면 문제를 계속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 끝날 때 가면 그 심리적 부담은 문 대통령이 더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더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이건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건 선을 좀 이미 그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미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여당 내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네. 자, 거기에 지금 이제 야당이 압박한다면 여당으로도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걸 굳이 야당이 제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또 이걸 하게 되면 또 더 이상 더 나가서 탄핵에 대한 문제까지 나와버렸잖아요.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장외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습니까? 중앙지검장 때, 특검 때 결국은 이 전직 대통령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탄핵이 무효라는 정당에 들어올 수 있는 정책 명분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스스로 자기의 어떤 영역을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정책 어떤 범위를 자체를 축소시켜버리면 이 대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의원들이나 젊은 층들이 정말 지금 이 제대로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에서 이런 중심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점점 과거를 회귀하면 그냥 미래통합당 되는 겁니다. 예.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지금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금 보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당에서는 먼저 사면론을 이제 꺼내지 않겠다.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인데 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 건가요? 아닙니다.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은요. 네.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한국당 또 영남당, 구구당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갖다 내비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들어왔을 때 당을 누가 이끌 것인가, 즉 주도권 싸움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또는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이 안에는 담겨져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뭐 탄핵 무효 주장이라든지 또는 뭐 사면 이런 주장들에는 그 이면에는 당의 어떤 주도권을 윤석열에게 뺏기지 않겠다 또는 아예 윤석열이 아닌 다른 인사를 갖다가 대선 주자로 준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갖다 계속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움직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예.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전망을 좀 해볼게요. 뭐 정치 집단, 조직이라는 게 항상 그 안에서 패권 싸움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과연 이 사면론, 더 나아가서 탄핵 부정론,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내용으로 더 크게 번져서 혹시 이 안에서 반으로 갈라져서 이게 나중에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된다거나 그걸로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게 불리하다는 거 누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일부의 주장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일부의 목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나 누구나 다 만나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스스로가 지금 넓혀놓은 있던 어떤 장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잖아요. 지금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결국 중도 영역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세를 확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중도층들이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선거에서 오히려 이렇게 압승을 했기 때문에 얻은 자신감은 아닐까요? 자만감이죠. 그러니까 결국 또 찍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십시오. 4.15 총선 때 여당한테 힘을 실어줬잖아요. 네. 딱 1년 만에 정말 여당한테 무거운 채찍을 지금 가한 거예요. 거의 바로 정반대되는 그렇죠. 정반대된 걸 표심이 갔었죠. 왔다 갔다 한 네. 겁니다. 네. 즉 40% 정도 되는 이 중도층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여야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0% 되는 중도층들이 과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게 다수가 된다고 한다면 네. 과연 지지를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미래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보시죠. 이제 팬데믹 현상이 내년 되면 조금씩 풀릴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그러면 탄핵에 그런 족쇄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과거 문제만 계속 거론할 것인지 아니면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어떻게 전진할 것인지 과연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신 정당은 누구인지 네. 거기에 따라 저는 국민들의 지지가 달라질 거라 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본다라면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사면 탄핵 문제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저는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선거 이후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깥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언제쯤 또 와서 좀 지휘봉을 잡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박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금 한국당 상황에 대해서 아사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가쟁명입니다. 세력이 어느 주도적인 세력이 없어요. 서로가 다 지금 뭐 유승민계가 어떻게 하고 네. 있다, 뭐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지금 전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4분 5열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보면 좋은데 절대로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내부는 권력 투쟁에 지금 한복판에 빠져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지난 총선 승리를 갖다가 민주당이 조국 사면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듯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갖다가 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또는 석방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네. 즉 과거를 보는 세력들이 문제가 있다. 결국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안이 돼야 되고 또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야 되는데 현실은 처절하게 당내 싸움에 지금 골몰해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이제 국민들의 눈살을 찝고 김 위원장 표현대로 아사리판이 계속 이어진다면 김 위원장의
이 당으로의 복귀는 더 빨라질까요? 아니면 늦어질까요? 좀 못 돌아갈 수도 있고요. 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네. 움직임 선택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두 정당이 과연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서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